경기가 어떠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경기가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죠. 아, 이게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너무 예쁘다. 한번 세줘보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나무. 아유, 감사합니다. 세지 마시지, 그냥. 진짜 언니랑 열심히 해라고 그랬어. 아이 아까워라. 그러면 아까우니까 하나 더, 예, 그냥 기념으로 할까요? 예. 전 제가 딱 맞춰드린 줄 알고 놀랐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전에서 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모습 보셨죠. 그리고 무슨 넥타이,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에 뭐 경매 이런 모습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외부 일정이 잦은 김건희 여사. 그런데요, 국가, 정부 이런 얘기를 최근에 거론했다 그러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제목의 오늘 이슈입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오늘 영상 보여줬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정이 최근 들어서,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여러 일정이 자주 보였거든요. 앞선 일정의 모습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때요, 너무 좋아서 사진상 보내네. 네.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은 뭐 보통 남자분 대통령께서 쓰시기에는 녹색이. 그럼 대통령께를 위해서 네. 할까요? 아, 네. 낙정만두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낙정만두 먹으러. 약속해 주셔야 돼요. 예, 약속해 주세요. 진짜요? 도장 네, 찍고? 되게 파워 기술이라는데. 여기 살아있는 거 만져본 처음이에요. 네. 얘 이름이 대표되는 큰 돌이. 큰 돌이. 예. 이건 팔지 마세요. 네. 잘 보관할게. 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뭐 지난 1월, 3월 뭐 포항 등등 방문했던 그 모습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는요. 나흘 연속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좀 달력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과 김건희 여사 일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보면은 월요일은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수석 비서관 회의 등등 이런 거 있었고요. 화요일에 외부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기아 전기차 전용 분야 기공식 화성에서 있었죠. 그리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대통령실에서 무슨 시임장 수여식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 일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잡혀있는 어떤 회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외부 일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와 달리 김건희 여사 외부 일정이 거의 매일 잡혀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서울 중구에서 사랑의 열매 뭐 기부자 간담회, 그다음에 파주 납북자 억류자 가족 위로 이런 분들 만났고요. 그리고 서울 여의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 그리고 오늘 대전 전통시장 방문 등등등 대전에서도 일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4가지나 일정이 오늘 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유독이 좀 많았고요.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매주 일정 외부 일정이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상세히 브리핑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님. 사실은 이 정도 일정을 소화하려면요. 다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제2의 부속실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주만 해도 외부 일정이 대통령보다도 많았습니다. 지금요. 자, 이 정도면 제2부속실 둬야 되는 말 다시 안 나오겠습니까? 제2부속실을 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제 그 관련해서 예. 초반 임기 초반에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제대로 행사나 일정을 예.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그 결과가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 이 차원에서 말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으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까지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없이도 김건희 여사 일정이라든지 행보 그다음 그 이후에 사후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 지금과 같은 상황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취임하시자마자는 예. 제2부속실을 두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에서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행보에서는 저는 큰 무리가 없었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굳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을 다시 번복하면서 만들기보다는 지금처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 정부 때는 제2부속실을 불필요하게 뒀다는 뜻이 됩니까, 그러면? 글쎄요. 과거 정부 때는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조차도 없었던 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작년에 임기 초반에도 나왔던 얘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도 있었으니까. 예. 이게 이제까지의 관례대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의 행보는 지금까지 행보는 앞으로의 행보에서도 크게 뭐 없어도 문제가 없다면 예. 굳이 새로 둘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와 계신데요. 네. 사실은 일정이 이번 주 굉장히 많고 뭐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들어가서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취재가 있으면 뭐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 대선 당시에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었다. 자, 이 모습과 조용한 내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완전 불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되던 때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제 허위 경력, 경력 약간 과장, 부풀리기 뭐 이런 잘 논란이었죠.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뭐 이런 예. 등등에 대한 설명 뭐 필요했었죠.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겸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시의 예. 사과도 도대체 그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냐, 윤석열 후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남편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관심 갖고 있는 주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동물권과 관련된 개식용 금지를 본인의 뭐 예. 본업이라고 생각한다라든가 뭐 이런 발언들 속에서 실제로 본인이 관심 갖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정책 현안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꼭 해내겠다라는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이분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생각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이것은 조용한 내조라기보다는 매우 그러니까 광폭 그리고 공개 그런 행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조용한 내조는 완전히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일각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사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의 기본은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게 주로 많거든요. 여기 보면 뭐 사랑의 열매, 기부자 간담회 이런 게 아마 그런 유에 속할 건데 김건희 여사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함께 움직인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예. 김건희 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마치 어떤 솔루션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참모들도 예. 저런 그림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최근에 정원 박람회 순천에서 열린 예. 그 사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사진이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네, 이게 하셨어요. 뭐 그 사진에 개인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냐 뭐냐 이런 지금 사진도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부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정치인인 것처럼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거나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예. 이것은 사실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치 행위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파장과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발언, 약간 정치적 성향, 어떤 정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언 좀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그제입니다. 그제 납북자, 억류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납북, 납치 문제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약간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돼 있는 어제 이 행사였거든요. 제복을 입은 영웅 제대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국가, 책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물보호단체 이른바 개식용 문제와 관련돼 있는 이런 이 만남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개식용 임기 내에 종식 노력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임기는 정부 임기 내에 종식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것이 제 본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 정부, 그리고 임기, 그리고 북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뭔가 약속을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상임의장, 김성태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예.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대통령 부인께서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대통령 내조라는 게 꼭 예. 뭐 안가에서 대통령 식사 수발하고 뭐 예. 그렇게 쏘고 챙겨주는 그게 역할이 안 가요. 안 가에서 식사 수발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한계로 이렇게 아. 뭐 읽혀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들 많은 이 포스트 레디의 그런 활동은 때로는 그 국가 그 사회에 엄청난 감동도 주고 또 새로운 어떤 지평도 열기도 해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그 영부인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뭐 좋게 보면은 분명히 아무 문제 없이 좋게 보고 그냥 대통령 예. 부인께서 저런 활동을 하는구나.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용산 대통령 내에 대한 고깝지 못한 그런 여러 시선들이 예. 또 이런 뭐 사실상 오늘 이런 내용까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김건희 여사께서 과거처럼 영부인 호칭도 본인이 원치도 않고 예. 또 소탈하게 뭐 국민들과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하고 예. 또 그런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그런 분들 제대로 또 예우하고 찾아뵙는 도리하는 거. 그 대통령이 일일이 이런 부분을 다 못 챙기잖아요. 약간 보조를 한다 이런 그렇죠. 측면으로 그러니까 받아가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뭐 특히 뭐 이제 여름 다가오면은 과거에 예. 보시탕 때문에 뭐 여름 내되면 한 번도 뉴스 빠지는 게 없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폐마하는 그런 요인 중에 예. 하나고요. 이런 걸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종식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죠.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져신 게 표정에 느껴지는데 말씀하시죠. 지금 그 국정 지지도가 예. 취임 후 세 번째로 20%대, 27% 갤럽 기준으로 27%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 저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에도 조용한 행보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고 지금 국회에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과 관련된 각종 주가 조작이나 학경력 위조라든지 특히나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혐의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 전에 이제 조금씩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봉사라든지 이런 쪽의 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국민들께서 그래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정도의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뭐 그 참여하는 행사의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예. 또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 더 거기에 더 얹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보이고 김건희 여사만 보이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연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외부 행사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많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외부 행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네 분 목소리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뭐 다음 이슈는요. 뭐 따로 제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여당 상황을 좀 짚어보는데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어떤 장소를 하나 찾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얘기 좀 한 게 있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국민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지만 비행기가 너무 크게 그래서 그 자세히 잘 안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낸 논평을 제가 다 뒤져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지지율이 30% 아래로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지율 제가 못 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처음 듣거든요. 보시다시피 나 하루 종일 아침에 와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정도 나왔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그만할까요? 자, 됐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넘어갔어요. 내가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고요. 뭐 못 봤고요.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자,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꺼내면 이른바 대구 경북 TK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를 방문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대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답을 명확하게 안 했잖아요. 바로 이 사안이었어요.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본인의 SNS상에 어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특히 이제 일본이 최근에 발견한 외교 청소, 이거 사실은 독도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우리가 이 외교관 초치까지 한 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의 외교 청소에 2023년에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 일본이 이어가겠다는 징표다.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맞는가?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명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다음 날이에요, 오늘이요.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은 거는 뭐랄까요, 여전히 이른바 집토끼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상징성인가요? 만약에 오늘 여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른바 야당 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김대중 기념관 등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야당의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찾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여야관계 협치를 위한 그런 뭐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집권당 보수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영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꼭 보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만을 상징하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흥 그리고 그 개발 정신을 지금 우리가 경제 금융 위기 이 상당히 지금 약간 엄습해요. 이 엄습한 기운을 우리가 걷어내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 우리 김기현 대표도 사실 오늘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운 못 챙겨봤다는 취지였죠. 기자분들 이렇게 뭐 질문을 받았지만은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자들 답변을 대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대기만성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만성형이요. 예,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당 대표로서의 자기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여야관계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우리 야권에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행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야권의 상징적인 곳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장께는 다른 인물 얘기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얼마 전에 사실은 정광훈 목사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5.18 관련된 발언으로 큰 논란이 돼서 당에서도 눈총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서 사과의 글까지 방명록에 보면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악어의 눈물이죠.
아. 지금 그 발언 5.18 헌법에 수록 반대한다는 그 발언하고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 발언 이후에 예.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눈총이 많이 갔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예정된 게 이제 예. 윤리심판원장 새로 임명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징계에 해부될 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좀 알리바이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아, 혹시 징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면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간 것 같은데 34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간 것이. 근데 저거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그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저거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이제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전두환 씨 손자인 그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광주에 가서 아. 오히려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김재원 그 최고의 지금의 행보는 예.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여당의 지도부 2명의 인물의 지도부의 모습이 좀 주목을 받아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아까 방송 예고 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패널분들도 계속 간간히 말씀하셨는데 그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긍정평가인데 27%를 기록했습니다. 30% 밑이에요. 전주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6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면요. 이게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지난해에도 물론 20%가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줄곧 30% 초반 중반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20%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다음은요. 이유를 설명한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긍정평가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이유가 외교였어요. 한 13% 정도 응답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역시나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입니다. 28%였어요. 외교. 그렇다면요. 외교하면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과 그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해법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관련된 어떤 도청 의혹 문제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특히요.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마친 뒤에 사실 일본이 별다르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데요. 한 2021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 영상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どうしてか知ってる？行ってみたいな。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시대,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독도에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 지금 한국이 그냥 강제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 영상을 만든 곳이요. 일본의 국립전시관입니다. 2021년에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생각, 이른바 통상 이런 마인드를 바꿨을까요?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 청서 이런 걸 보면은요. 자, 이 얘기 포함해서 방송 영상이 나가는 동안 패널 네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왔는데 왜 20%까지 떨어진 걸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써서 설명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장윤선 기자, 네. 어떻게 이유를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취임 직후에도 박순애 장관 이른바 이제 취약 연령 그 5살로 그 7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24% 처음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TK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도 24% 찍었는데 그때도 TK 민심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K가 어느 정도냐면 전국이 고르게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중에서 TK도 44대 53입니다. 부정평가가 10% 정도 높은 거예요.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연령대, 특히 70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국민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부가 나서서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히 이제 한일 회담 이후에 이 부정평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 이제 오늘 27%를 찍은 상황인 것인데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경제 문제
또 역사 문제 서로 구분해서 나눠서 예. 분리 대응을 해야지 이걸 다 섞어서 뭐 마치 다 양보를 해놓고도 우리가 아무런 양보를 예. 안 하고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논란. 도청 파문이 터졌어요. 급기야 오늘은 그 범인이 누군지 예. 21살의 군인이 잡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상당수의 내용이 위조됐다. 변조도 아닙니다. 위조됐다라고 주장하고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심지어 오늘 한 당국자가 미국에서 특파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방금 전에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도 이게 위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사안이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 터지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게 예.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TK 민심과 관련해서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누가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예. 보수층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보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런 보수층의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윤선 기자는 미국, 일본과 관련된 외교 문제 이게 결정적으로 하락 요인 아니냐. 아까 이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들 답들도 외교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요. 민심에 더 가까이 가야 이유를 쓰라고 하셨는데 해법을 쓰셨나요? 설명해 주시죠. 이유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해법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심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어.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장 예. 기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 관계랑 지금 미국의 도청 문제, 도감청 문제가 예.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큰 이슈죠, 지금요. 네, 지금 아까도 예. 외교가 28%가 부정 평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관계든 미국과의 관계에서든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여당이 지금 대응하는 법을 보면 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를 좀 치유해줬으면 하는 그 방향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미국의 경제 블록화에서 사실 우리만의 자발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죠.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설명을 좀 잘해라. 네, 미리 초기 설명도 대응을- 잘하고 끝나고 설명도 잘하고 네. 좀 잘하라 좀. 네, 초기 대응을 잘했어야 예. 되는데 초기 대응과 그 다음 대응이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예. 그런 점이 있었고요. 지금 미국의 도감청 문제도 도감청 문제 대응도 사실 김태호 그 차장이 예. 인터뷰하는 내용 때문에 인터뷰한 표정이나 내용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조금 그 태도 때문에 또 논란이 네, 됐었어요. 네, 그리고 좀 불쾌하거나 물론 본인은 또 특파원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초기에 제대로 된 한 번의 설명을 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께 짧게 쓰셨네요. 가장 짧게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일, 한미, 그 외교, 도청 이런 문제만으로 27%의 지지율을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국정이 지금 무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대안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내용도 없는 내용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도청 문제도 예. 근거 없이 그냥 아니라는데 도청이 아니라는데 그냥 상당수가 이주됐다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믿어? 왜 우리보다 뭐 미국의 언론을 더 믿느냐 이런 식의 그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이 지금 그 외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예. 경제와 민생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일 한일 외교할 때 예. 저희가 지금 저자세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외교 안보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한 결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중국화의 가치 외교를 지향하면서 예.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국 적자가 커졌어요. 예, 그 폭도 가장 막 역대 우리가 해왔던 실리주의 외교에서 가치 외교로. 근데 그 가치 외교란 것도 우리만 외치고 있지 일본과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들만 국민들한테 그 보여주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지금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더 하나는 저 지지율과 관련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TK 민심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70대를 뺀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부정층이 높은데 20대부터 40대는요 긍정 지지율이 10%대입니다. 거기다가 중도층 가장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중도층은 무려 73%가 부정이에요. 18%밖에 긍정 지지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민심을 잘 읽고 그런 쪽으로 국정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특히 여당이랑 같이 보여지는 행보는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또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우리가 나왔지만 박정희 기념관을 간다든지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의 그런 좀 막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강훈 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치우치니까 오히려 더 민심에서도 이반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국민 눈높이 안 맞아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이유를. 그렇습니다. 이제 국익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 이번 또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엉클어진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그 과정에 상당히 그 고차원의 지금 외교 방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 일본 그 방문 이전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또 한일 관계 정상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를 일본 방문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다 온 국민이 읽히게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일본 당국의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말 우리 국민들 일본으로부터 오는 뭔가 실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국익 차원에서 필요했지만은 그 이전에 사전 준비와 또 대국민 이 공감 소통 능력을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우리 당정이 이게 좀 긴밀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미진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이번 미국 방문 이전에 이 터진 이 도감청 문제도 이것도 좀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뭐 도감청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잘못된 건데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미국 정부가 조사를 해라. 그 결과를 알려주라.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미국에게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사과 약속도 받아내겠다. 이런 정도 하면은 간결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지지율 27%, 6개월 만에 20%대를 기록했다고 오늘 뭐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분의 설명, 이유에 대한 설명 쭉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약간 소통과 내용 설명이 부족한 거다. 그리고 두 분은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이렇게 좀 갈리신 것 같아요. 제목입니다. 개딸과의 대화에 나선 민주당 중진들 오늘 있었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요. 자, 이게 통합 행보일까 아니면 달래기 차원일까? 어떤 의미를 묻는 제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른바 이 공식 명칭은 당원들과 대화였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와 역사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당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표현이 먼저 아닐까요? 왜 지지자들이 버스에 내려가야 하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 정신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반성해야 되잖아요. 찌질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치 홀리건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고 우원식 의원님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거고요. 당 안의 갈등을 야기하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혐오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어와 표현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건 당원들이 외쳐달라. 이런 겁니다. 뭔가 사실 이 자리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 이런 이름이었었거든요. 이게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게 2016년 이른바 이 국정농단 이제 촛불 집회 이런 당시에 약간 버스 위에 올라가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한테 내려와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뭔가 그렇게 과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장을 온건하게 외치다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을 약간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당부하는 자리로 보였는데 오히려 참석한 의원들이 뭔가 질타와 반성욕을 받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자, 먼저 민현주 전 의원님. 이 상황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당을 통합해서 특히 친문계 의원들의 그런 반발이라든지 예. 네거티브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주 호위 세력들이죠. 개딸 부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약간 웃기지 마 약간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을 이끌어간다.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친명계 의원들의 의지를 예. 우리 말 들으지 않으면 당신들 총선 떠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그 열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라.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당신들 총선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막 나가잖아요. 우현식 의원 오늘 중진 3명,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한 중진 3명 중 한 분인데 어떤 분이 자막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현식 의원 면전에서 낙선운동 적극 나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선 이상 의원들 다 공천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김현정 위원장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행사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버스에서 내려와 이 운동 자체가 예. 이제 뭐 일부 이제 극성 당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 그 의원들의 자택이라든지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뭐 피켓팅을 한다든지 그렇죠. 시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당을 좀 통합하고 좀 그 결속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꼭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의원들하고 그 이제 당원들 간에 이제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진 건 큰 의미가. 중진 의원 3분인데 사실은 약간 친명 정도의 성향으로 보통 통칭 간주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요. 이제 저 운동에 140명의 의원들이 이제 같이 동참을 하셨는데 예. 오늘 보니까 딱 3명씩만 이제 강성당원이랑 개딸 소위 말하는 개딸 분들 한 3분 정도 모시고 또 3분 정도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 참여한 그 당원들 보니까 저도 좀 나시만 있거든요. 되게 이제 빅스피커인 분들이 예, 예. 좀 와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이 결속하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왜 예. 우리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 우리 목소리들도 들어달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얘기한 내용들을 쭉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왜 개혁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저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실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예. 당원들이 77.7%라고 지지를 한 그 당대표에게 화살을 돌려서 내부 예. 총질을 하느냐에 대한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들을 오늘 이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중진 의원들은 좀 뭐랄까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예, 설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좀 표현한 그 내용들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첫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지속되고 또는 이제 이런 지금 그 사실 소위 개딸들의 그 의견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또 의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저분들과 좀 소통의 공간 속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예. 그 간극들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행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화, 뭐 주장, 입장 이거의 의미를 김현정 위원장께서는 개혁하라라는 의미가 있다. 근데 반면에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총선이 멀어져 가네 이렇게 쓰셨어요. 아까 방금 전 나왔는데 오늘 이 중진 의원들과 이른바 이 지지층, 이 당원들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진 의원들은 당내 분란이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과격한 행동 이런 거는 안 했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반면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쪽입니다. 화면 왼쪽부터 보면
안에서 적이 더 컸구나 느낀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던진 사람은 이낙연 쪽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있습니다. 당대표 내부 총질하는데 당원들이 어떻게 지지하나? 내부 총질. 이낙연 쪽이 던졌다. 안에 적이 더 컸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행사 취지는 그랬는데 약간 다르게 간 것 같고 아니면 또 행사 취지가 원래 이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 자리도.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어제 좀 있었죠. 여기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인상으로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상태죠. 한 열흘 정도 머는데 꽤 지났어요. 지금 시간이.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저녁 식사를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 10여 명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얼굴이 나와 있어요. 서른, 이계호, 윤영찬, 김영배, 김철 등등등등. 자, 그런데요. 이거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하죠. 이렇게 모였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참석한 의원, A 의원은 정치적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다른 의원은 문상하준 의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자리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짧게. 장윤선 기자. 네. 정말 이낙연 전 대표와 이른바 친 이낙연 의원들이 그냥 밥만 먹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가 알려지는 건 없죠. 없어요, 지금. 네, 아니요. 방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정근 게이트라고 하는 그 민주당 안에 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 살포가 됐던 돈봉투 논란입니다. 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돈봉투 의혹이라고 통칭하면 관련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고요. 걱정했다. 네, 특히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열흘은 이제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6월 달에 영국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고 취재를 했을 때 100% 정치 복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또 더 힘을 얻는다 이 뜻입니까? 그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어요. 그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누가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회의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수십 명 받고 이런 숫자만 나오니까요. 지금 뭐 10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지난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을 당시부터 검찰발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다가 이것을 언젠가는 쓸 텐데 아마도 총선 임박해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한일 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리고 특히 도청 사건 파문이 터지면서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때 검찰이 이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민주당 내 일각의 시각이 또 그런 게 있는 거군요.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당내에서 자체 조사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협조도 하고 이러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이 정말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얘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만찬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이 밥을 그냥 먹겠는가 이게 통상 정치권의 시각인 거죠. 근데 뭐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또 조금씩 더 나오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돈봉투 없었다면 민주당 대표는 바뀌었을까? 일단 이 제목은요. 검찰이 수사하는 그 의혹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이란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당대표는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요. 이 녹취록이 지금 계속 공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오늘도 뭐 기자들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 답은 안 했어요.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근데 오늘 이성만은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진상조사 뿌릴 가능성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의원님들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카메라가 그냥 뭐 위로 비쳤다 땅으로 비쳤다 막 그랬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군요. 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전체 득표에서 35.6%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3강이라고 꼽혔거든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리고 2등을 기록한 게 홍영표 의원인데 35.01%, 1%포인트도 안 되는 0.59%포인트 신승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발의 차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사건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이상해요. 자, 그럼요. 이상한 거라서 지금 미리 지금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미리 걸어주셨는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 분 패널께. 만약에 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전제를 깔면 그 전제하에 돈봉투 살포가 없었다면 2021년 전당대회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골라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김성태 전 의원님, O를 고르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 당시 송영길 대표와 0.59% 차이의 이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우리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저랑 같이 원내대표를 만나셨어요, 같이 했던 오늘? 파트너였어요. 예. 오늘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하셨어요? 그때 차이가 0.59%인데 대의원의 차이는 얼마냐 그랬더니 대의원 28명이 당락을 가르친. 지금 여기 다른 그 통계도 있거든요. 그 대의원도 아닌 통계 그거는 불러오죠. 빠져 있는데요. 그거 좀 참고해서 시청자들께 보시면 되겠네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럴 정도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의원 차이 이렇게 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금품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송영길 후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당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금품 살포, 그러니까 윤관석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정근 이 부총장이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의원 조직에게 뿌렸죠, 이걸.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당사자들은 이건 다 터무니없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국면 전환용의 그런 기획 수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방문 회담 그리고 미국 방문 전에 도감청 이런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를 이렇게 터뜨린 거다. 중요한 것은요. 이 수사는 작년부터 된 거예요. 대려 윤석열 검찰 이전에 좀 이게 좀 너무 오래 주물럭거렸어요.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니까 숨겨놨던 핸드폰 이 포렌식을 하니까 3만여 건이 나왔어요. 뭐 녹음 파일 그 정도 녹음 파일 자체가 3만 건이 보존되고 있어요. 온전하게. 그중에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어떤 통화를 빼고 나면은 5천 건이 실질적으로 정치인들 의미가 있는 내용. 그렇죠. 이걸 작년 연말에 검찰에서 한 3개월 동안 추리고 최종적으로 추린 게 2천 건이에요. 그 2천 건 안에 이번에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녹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국면 전환용이고 뭐 한마디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검찰의 수사 행태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검찰의 모양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나가는 걸 맞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현 지도부도 일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받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김현정 위원장께, 김현정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X니까
이 2021년 전당대회 결과가 뭐 돈봉투 이런 게 만약에 확인이 되더라도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관계는 뭐 수사에서 이제 규명이 그렇습니다. 될 것인데 아직은요, 이게 수사 단계예요. 맞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맞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좀 예. 드리면은 이 보도를 보면은요, 9,400여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려진 돈이.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그 매표행위로 인해서 뿌려진 돈이라기보다는 예. 그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는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비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매표가 아닌 활동비 제공 아니냐? 예, 왜냐하면 그 각 이제 17개 시도당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마다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그 캠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 캠프의 상황실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려 보면 뭐 식사비도 들 수 있고 또 교통비도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 주어진 전달된 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에는 그런 용도로 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희 대의원만 하더라도 15,000명, 16,000명이거든요. 그리고 권리당원이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9,400만 원을 뿌려서 그거를 표를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예. 아예 전당대 자체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냥 모바일 투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50만 원부터 300만 원 줬다 그러는데 그 금액을 줘서 표를 샀다라고는 전 보여지지 않고, 또 하나는 송영길 후보가 당시에 3번째 도전만에 된 거예요. 준비를 2번 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 2020년 총선 때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 지역구는 예. 이제 당선이 이제 유력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 박빙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 연설도 하면서 이렇게 막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막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명이 되게 촉박빙이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홍영표 후보가 막판에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이 결집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의 그 당시에 평가는 3등했던 우원식 후보의 표를 많이 홍영표 후보가 많이 잠식해서 올라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별개로 예.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현정 위원장은 X,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O, 뭐 각각 설명했어요. 지금 그리고 민현주 전 의원님하고 장윤선 기자는 각각 O인데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O를 선택까지 같아서 제가 O, 거기에다 추가 설명은 이 질문을 따로 드릴게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셨잖아요. 바뀌어서 그렇다면 2등인 홍영표 의원이 홍영표 대표가 됐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 관리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주세요. 장윤선 기자. 네, 달라졌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라졌을 거라고? 예. 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는 혈맹 관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태를 이재명 대표가 잘 정리를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앞서 김현정 위원장께서는 이게 예. 그냥 무슨 일종의 활동비 쪽으로 제공이 된 거다라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돈 300을 왜 받았을까라는 것은 본인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아니 내는 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들이 돈을 걷어서 예. 선거 캠프를 활용하는 일은 많았지만 21세기에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대선 경선 그리고 이제 대선 관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뭐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인천 계양 예. 출마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지금 장윤선 기자께서 취재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맞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꼭 저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저런 예. 취지입니까? 예. 뭔가 대선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다? 커터를 저렇게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아니라 그러네요, 지금요. 아무튼 뭔가 관리는 달랐을 것이다. 네, 그 예. 과거에 지났던 저도 그 김성태 시점과는. 의원님처럼 방금 전에 홍영표 의원님 취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다. 예.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됐더라면 대선 관리 또는 대선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 민현주 전 의원님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대선 뭐 경선 관리 또는 대선 상황 자체가 좀 달라졌을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유가요.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2021년도 5월에 전당대회 임시 전당대회를 했을 당시에 문재인 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예. 4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게 홍영표 후보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그 조율을 한다라든지 친문들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힘이 남아있으니까 예. 홍영표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송영길 대표가 됐어요. 후보가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분석은 일부 분석은 호남이 뭉쳤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많이 이제 이겼고 대의원 투표에서 앞섰어요. 네, 앞섰고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는 대의원에게는 직접 돈 봉투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분석인데 예. 홍영표 만약 후보가 대표가 돼서 뭐 굉장히 편파적으로 했다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세력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민주당 내 주류 세력이라고 했다면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거쳤던 이낙연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릴 수 있고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도 역시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세력들이 주 세력이다. 예. 그래서 그 흐름조차도 대선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흘러갔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만약에 그때 안 그랬다라면 벌어지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상상력들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상황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결국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달라졌을까? 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분 그 OX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주제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패널분들 발언하실 때 한 제가 1분 정도 시간만 딱딱 드릴게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해명이 있어요. 일단 어제 해명, 오늘 해명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처음에 해명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고 했어요. 개인적 일탈,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정치적 수세니까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 탄압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것 같죠? 자, 일단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귀국 시점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귀국 시점에 대해서 7월에 온다 그래요. 예정대로 7월에 간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럼 그 사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입장이고요. 다음은요. 이 소영길 대표하고 여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신 분이 있어요. 오늘요. SNS상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뭐 사진을 들었는데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2018년이군요. 소영길 전 대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 막 얻고 있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친밀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빠, 바게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빠라고 불렀다. 아니면 아까도 보면 뭐 오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다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이 또 회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가 오늘 많이 얘기들 했는데요. 그 내용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군색하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정치를 해온 걸 보면 입장이 명확한 늘 이제 애매모호한 입장보다는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뭐 이정근 씨와 관련해가지고 선긋기를 한다, 꼬리 자르기를 한다 그런 식의 대응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검찰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또 소환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 민현주 전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의 말대로 이게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할 수 없죠. 그리고 참 정치가 비정하네요. 아까 녹취록에서 보시고 많은 분들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막 이름들이 거론되죠?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에게까지 직접 연결이 됐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에 직접. 예. 이정근 전 부사무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 전당대회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돈까지 대다가 된 사람한테 저렇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비난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나랑은 상관없다. 귀국도 하지 않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이정근 씨도 상당히 너무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태 전 의원께는요. 두 번째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저 도의적 책임은 그냥 유감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송 전 대표가 꺼내면 안 되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헌신적인 돈 봉투 전달 노력에 의해서 헌신적인 돈 봉투 가장 전달 큰 노력이요? 수혜를 받은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예요. 만약에 이 혐의 내용이 맞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좀 희화시킨 그런 사진도 올리고 사진도 그랬어요. 올렸지만은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서초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3번 했어요. 이미. 3번 동안 가장 유독 송영길 의원이 가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이렇게 업어주는 모습도 있었네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조차도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저렇게 많이 현역 의원이 와서 지원을 하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또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고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고 검찰이 인지 기획한 거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선긋기하고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그분 그렇지 않아도 3년 검찰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4년 6개월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자기 당대표 만든 사람을 갖다 또 깜빵에 있다고 해서 내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 도의가 안 맞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데 그게 정치 도의에 안 맞습니다라고. 가장 큰 수혜자인데 무슨 도의적 책임입니까? 알겠습니다. 장윤성 기자, 장윤성이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7월 예정대로 7월에 귀국했다는 입장을 좀 밝혔다 그러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탈당을 한 뒤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당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우리 당 지금 초토화 수준이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10명이나 지금 계류가 돼 있다는 얘기가 10명 나오고 뭐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 40 몇 명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선까지 확산될지 알 수가 없고 이 녹취 파일이 3만 개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7년간 녹음한 녹취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나올 녹취 파일은 아마도 이정근 부총장과 송영길 대표 간에 나눈 대화가 아니겠냐라는 전망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은 무슨 7월이냐. 즉각 귀국해서 탈당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어찌됐든 지금 당 내부는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사건에 대해서 손절해야 우리가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도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도부가 아닌 생각입니까? 지도부는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이민기. 어려울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답변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 답을 안 했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뭔가 당 내부가 표현은 하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일단 당혹스럽다기보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그런 굉장히 발언도 많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21세기에 돈봉투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날아갈 때 끝났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때도 300인데 지금 또 현역들이 300. 2008년이에요.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제 와서 300만 원씩 돈 받고 이게 뭐 하는 그때도 짓이냐. 300이고 지금도 왜 300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김현정 민주당 위원장. 이거 진짜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사실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저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이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전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당 안에서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선제적 조치를 하면 뭘 뜻하는 겁니까? 당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하겠죠. 근데 지도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이 엄중함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조만간 뭐 다음 주쯤 해서 이제 주말에 이제 모여서 좀 당 지도부들이 비공식 회의해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합니다. 뭔가를 지금 고민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민현주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께 딱 20초씩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각각의 당 이름은 다르지만 전신정당 이런 거 겪어봤잖아요. 지금 그렇죠.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답을 아실 수도 있어요. 먼저 민현주 의원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조사받고 그리고 해당 의원들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법이죠. 물러나라. 김성태 의원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이태 전 당대표 시절에 이 문제가 그때 고성덕 의원이 2008년 일인데 2012년에 나왔죠, 그게? 그때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색한 또 뭐 민주당 내에 아무리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그런 밀착 관계가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민주당 내 지도부가 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7월 달에 귀국합니까? 빨리 와서 그 프랑스에서 지금 뭐 강의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털어주셔야죠. 7월에 한국에 들어갈 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이 주제 정리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된 게 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3자 개입 가능성이라더니 알고 보니 미군 유포. 그렇죠. 미국에서 오늘 우리 시간 오전에 체포가 됐죠. 지금요. 이 유출한 이 문건, 이 논란의 문건. 우리도 굉장히 곤란해지고 미국도 곤란해지고 막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영상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한국 개입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크게 부풀리고 미국과 다투고 해명하고 하면요. 이런 관계에서 제일 득을 볼 나라는 누굴까? 이걸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북한이 제일 좋아할 거고 더 나아가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이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것을 끝까지 파헤쳐서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현정 위원장. 사실 여권 내에서 러시아 개입 가능성, 이거에 대한 개입 가능성, 개입설, 하여튼 가능성설을 제시했었는데 결국 오늘 미국 주방위군 사병이 유출한 걸로 좀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 개입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와 여당만 계속해서 상당히 이조했다라든지 또는 악의적이진 않았다라든지 자꾸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는 이유를 사실 솔직히 좀 국민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범인도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받고 재발 방지 대책 받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2주 뒤에 있는 한미 간의 외교 협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IL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북의 그 도발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대통령실 입장 정리한 걸 좀 시차가 있는데요. 그 정리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래요. 지난 11일에 대통령 대변인실 명의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공식 입장인 거예요. 해당 문건 상당수 위조기원에 미국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요.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3일. 이거 우리 고위 당국자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미국 쪽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 대한 정보활동 개연성 어느 나라나 있다. 약간 뭔가 열어둔 것 같죠. 뭐 통상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요.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했다 확정할 만한 단서는 없다. 근데 단서가 없다라고 했지 약간 열어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앞서서는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다 거짓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장윤선 기자. 네. 지난 11일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낸 겁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김태효 1차장의 한 사람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김성환 안보실장과 그리고 김태효 차장과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사라지고 어쨌든 1극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 타워의 판단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일치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의 오판, 그러니까 소위 그 예전에 뭐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그러니까 네오콘적 판단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자 외교를 기본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기본 노선이 있고 그 어떤 때여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외교 안보 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너진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김태효 1차장이 있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진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0초 남았는데 김성태 전 의원께 앞서서 민주당은 지금 돈 봉투 의혹으로 난리가 났고요. 여기는 지금 미국 도청 관련 그리고 일본과 관계 때문에 지금 여권은 그쪽에 굉장히 혼란 상황인데 한마디만 딱 그냥 공통적인 한마디만 해주시죠. 지금 이제 특히 애교 관계, 국빈 정상 애교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간추려서 간결하게 만들고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워낙 신중하게 이 사태를 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인 미국 당국의 미국 정부의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이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주권 국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항의를 강력하게 해야죠.